자, 건조랑 내관대 기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건조 기후부터 좀 알아보면은, 자, 건조 기후 같은 경우는 연 강수량 500ml 미만의 기후를 말하게 돼요. 연 강수량 500ml 미만이다. 그래서 500ml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습도의 한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풀은 있어도 나무는 없다. 그래서 무수목 기후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자, 이 일교차라는 거는 맑으면 맑을수록 맑은 달이 흐린 달보다 훨씬 큰데, 이 건조 기후는 구름이 안 끼기 때문에 거의 맑은 달만 계속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는 게 특색이에요.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냐면, 한대기후 지역도 워낙 날씨가 춥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잘 생기지 않아서 구름이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도 500mm 미만인 곳들이 많아요. 하지만 거기는 증발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도 대기 중에 또는 지표면에 수분이 있긴 있단 말이야. 근데 건조기후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즉 기온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이 있더라도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기후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사막기후와 스택기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강수량으로 구분합니다. 사막기후는 연 강수량이 250ml 미만인 곳, 스택기후는 250에서 500 사이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막기후는 그래서 250ml 미만으로 내리기 때문에 식생이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선인장 정도만 있고요. 이 사막기후는 유기물의 부식이 미약해. 습도가 낮기 때문에 뭔가 잘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 때문에 염분이 많은 사막토가 주로 분포한다. 사막토. 그래서 사막기후 같은 경우에 왠지 농사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물만 제대로 주면은 농사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막기후는 아열대 고압대 지역, 위도 30도 부근에 발달하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은 아열대 고압대 지역뿐만 아니라 대륙 내부 지역,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연안 지역, 해안 지역에서도 이 사막기후가 발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비가 안 내릴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스택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키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이에요. 초원. 이 초원과 비교를 했을 때 열대 초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바나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스택기후 지역은 나무가 없는데 반해서 열대 초원 같은 경우는 비가 얘보다는 많이 내리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택기후랑 사바나 초원 비교하는 문제들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택기후 지역 역시나 습도가 좀 낮기 때문에 유기물의 부식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막기후보다 조금 더 활발해요. 그래서 흑색토가 많이 나타납니다. 흑색토. 이 흑색토는 딱 봐도 흑색이라면은 영양분이 많아 보이죠?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은 체르노잼이 분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스택 기후를 다른 말로는 반건조 기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반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물만 잘 주면은 농사가 엄청 잘 돼. 그래서 우리 사대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이 스택 기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대부명 하면 어디가 있지? 중국의 황허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있지. 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그 지역의 땅이 흙이 체르노잼이다 보니까 물만 뿌려놓으면 밀이 엄청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이 문명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스택기후 지역은 항상 사막기후 주변에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가장 많이 안 오는 BW 지역이 있다면은 그 지역을 둘러싸고서 스택기후 지역이 발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막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에 따라서 강수량의 분포가 조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조기운은 이런 특징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보면 되고요. 자, 건조기후의 지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조기후의 지형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는 비가 안 오고 기온의 변화가 하루마다 계속 나타난다고 했죠. 일교차가 매우 크다 보니까 암석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으로 인한 물리적 풍화작용이 발달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풍화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풍화작용은 물질이 스스로 깨지는 거를 말하게 되거든. 스스로 그냥 가만히 냅뒀는데 얘 혼자 부서지는 거야. 근데 물리적 풍화작용은 아예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질들은 냉동실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은 얘가 전부 다 갈라지게 되겠죠. 그게 물리적 풍화작용이야. 내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부서지는 거. 이런 현상들이 사막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니까 항상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들이 잘 깨지겠죠. 자,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건조기후 지역은 식생이 빈약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침식과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여기 깨진 물질들이 날리기도 하고 날려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 없어진 게 다시 쌓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사막기후 지역이나 건조 지역에서도 당연히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은 간헐적으로 내리게 되는데 매일 내리는 게 아니라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왕창 내려. 그러면 우리 보통 비가 내리게 되면은 비가 한 줄기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한 줄기로 이렇게 흐르게 돼요, 원래는. 근데 사막에서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냐?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한 면으로 흘러. 이렇게 면으로 흐른다는 거지. 이 면으로 흐르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상홍수 침식이라고 합니다. 포상홍수 침식.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쳐보자. 자, 보통 수변기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떻게 산이 깎이게 되냐면 비가 자주 오니까 이 물이 한 줄기로 이렇게 흐르게 돼. 한 줄기로 흐르게 되면은 얘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깎이냐면 이런 식의 골짜기가 형성되는 거야. 이게 깎이니까 여기 파란색 부분이 밑으로 깎여서 골짜기가 형성되거든. 근데 이 사막기후 지역은 어떻게 깎이냐면은 자, 이렇게 있을 때 비가 이 면을 따라서 그냥 줄줄줄 흘러버려. 한 줄기로 안 흘려. 그럼 어떻게 깎여지냐? 얘는 이런 식으로 깎이는 거야. 즉 원래 있었던 자리가 한 면이 전부 다 깎여버리는 거지. 이거를 포상홍수 침식이라고 합니다. 포상홍수 침식. 자, 그리고 유수에 이렇게 비가 내렸을 때 다양한 침식작용과 퇴적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건조 지형, 세계지리에서 지형 파트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얘가 뭐 때문에 형성되는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자, 주요 지형으로는 자, 먼저 바람과 관련된 거. 바람과 관련된 지형들을 살펴보면 버섯바위랑 삼릉석이 있습니다. 버섯바위랑 삼릉석. 버섯바위랑 삼릉석은 둘 다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생긴 거예요. 침식, 즉 깎인 건데 바람에 달린 모래가 바람의 바위의 아랫부분을 침식해서 형성한 버섯 모양의 바위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바위가 밑에만 깎여가지고 이렇게 된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즉 모래가 바람에 날리더라도 완전히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슉 날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모래들은 좀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만 통통통 튄단 말이야. 아래쪽으로만 통통통 튀면서 바위의 아랫부분만 깎은 거지. 그래서 바람에 의한 침식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삼릉석은 뭐냐면 바람에 날린 모래에 의해 침식돼서 여러 개의 평평한 면에 모서리가 생긴 돌이에요. 즉 돌이 이렇게 생긴 돌이 있었어. 이렇게 생긴 돌이 있었는데 모래가 팍팍팍 튀면서 한 면을 막 깎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돌이지. 이쪽 면이 깎여가지고 하나의 뾰족한 모서리가 생긴 돌을 삼릉석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런 버섯바위와 삼릉석은 둘 다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막지역은 다른 말로 바르안이라 불러요. 바르안이라 부르는데 바람에 날린 모래가 회적되어 형성된 모래 언덕을 말하게 됩니다. 모래 언덕. 자, 그래서 이 모래 언덕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날린 모래가 이런 식으로 쌓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바람의 방향이 어떻냐? 여기에서 여기로 불었을 때 이렇게 꺾여진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구라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항상 바람의 방향이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 사구 때문에 길을 많이 잃어버리는데 사막에 길을 걷다가 여기 언덕이 있었지? 한숨 잘까? 자고 일어났더니 언덕이 없어진 거야. 나 길 잃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구만 보고서 바람 찾아가면 안 된다. 사구를 하늘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초승달 모양. 자,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죠. 이렇게. 자, 다음에 유수에 의한 지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수라는 건 뭐냐면 빗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사막이나 건조 지역에도 비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려요. 근데 한두 번 정도 내릴 때 왕창 내린단 말이야. 왕창 내렸을 때 이런 모래라든가 자갈들이 확 쓸어가겠죠. 쓸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자, 먼저 와디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와디는 건천이에요. 우리말로는 건천이라고 부르는데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즉 아까 전에 여기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렀다 치면은 여기가 와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평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실제로 갔을 때에는 비가 안 올 때에는 항상 말라있는 평평한 면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천이 되고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이용되냐면 평평하기 때문에 교통로로 이용됩니다. 사막의 교통로로 이용되는 데가 바로 와디다. 자, 다음에 이 유수의 빗물이 많이 내렸을 때 이 물이 고이는 호수가 있다면은 그 호수는 플라야호라고 부릅니다. 플라야호는 다른 말로는 염호라고 부르게 돼요. 왜 염호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막에는 소금기가 엄청 많단 말이야. 왜 소금기가 많냐면 땅속에 있는 물들, 지하수 같은 것들이 증발이 워낙 잘 되니까 계속 증발되기 위해서 수분이 같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 과정에서 소금 결정도 같이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사막 표면에는 소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비는 짤까 싱거울까? 짧겠죠. 그래서 건조분지의 저지대에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 생기는 염호를 플라야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플라야호의 물은 계속 지속될까요? 다 말라버리겠죠. 말라버리면 거기에는 뭐가 나올까? 소금만 남겠죠. 소금만 딱 남아있는 형태가 염호, 플라야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선상지 같은 경우에는 항공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유수에 의한 회적 지형이에요. 유수에 의한 회적 지형입니다. 자, 산지를 흐르던 하천이 평지를 만나게 되면은 하천 운반 물질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쾌적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있을 때 자,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났네? 그러면 유속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죠? 느려지게 되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쌓아놓는 거야. 근데 사막은 물이 한 줄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 줄기로 흐른다고 그랬죠. 여러 줄기로 흐르면서 이런 물질들을 부채꼴 모양으로 이만큼씩 쌓아놔요. 그러면 선상지가 여러 개 합쳐지죠. 이렇게 선상지가 합쳐지는 거를 선상지가 여러 개 합쳐지게 되면은 바하다라고 부릅니다. 바하다. 그래서 형성 과정에 대해서까지 디테일하게 알 건 없고요. 선상지는 그냥 유수에 의한 쾌적작용으로 형성됐고 이게 합쳐지면은 바하다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하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지형은 그림 보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건조기후의 주민생활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막기후는 여기는 고온 건조하죠. 보통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전통 가옥은 벽이 두껍고 창이 작으며 지붕은 평평한 흙벽돌 집으로 짓습니다. 왜 흙벽돌로 짓냐면 주변에 나무나 풀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좁은 골목이 있는 거는 그늘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통 의상은 강한 일사와 모래바람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을 가리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큰 일교차에 유리한 좀 긴 팔을 입는다. 짧은 팔 입으면은 다 타먹죠. 자, 농업은 오아시스 농업을 주로 합니다. 오아시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막이 깎이다 못해 지하수면이 겉으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수가 흐르다 보시니까 물이 고여 있겠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질 수 있는 게 오아시스 농업이고요. 관계 농업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끌어오는 거야.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 관계는 물을 끌어온다는 뜻인데 보통은 지하수로로 끌어옵니다. 지하수로로 관계 물을 끌어오는데 이런 지하수로로 끌어오는 관계 시설을 뭐라 부르냐면 이란에서는 카나트 또는 카레즈 등등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쪽으로 흘러오게 된다. 왜 지상으로 끌어오지 않고 지하로 끌어올까? 지상으로 끌고 오면 전부 다 말라버리겠지. 끌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하 쪽으로 끌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업을 통해서 뭘 재배를 하냐면 얘네들의 주식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밀이나 대추야자 등을 많이 재배해요. 대추야자. 자, 그리고 이런 사막기후 지역은 최근에 에너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사량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아랍에미리트? 거기에서 이따시만한 무슨 태양광 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어서 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돈 많이 든다고 뭐 지금 환희 많이 하고 있더라고. 자, 다음에 스택기후 지역 보겠습니다. 스택기후 지역은 사막기후 지역보다 그래도 비가 오는 반건조 지역이죠. 반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런 전통가옥은 스택기후 지역 사람들은 주로 유목생활을 많이 하게 돼요. 유목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유목생활에 적합한 이동식 가옥을 많이 추구를 하겠죠. 이 이동식 가옥은 몽골에 게르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을 짓는다. 자, 그래서 유목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유목 생활을 하는 기후대가 있죠. 첫 번째는 저번에 알아봤었던 AW 사바나 기후, 그리고 BS 스택 기후. 얘네들은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데 풀을 뜯어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게 유목 생활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뭘 키우냐면 염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그냥 소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키웁니다. 자, 그런데 유목 생활을 또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ET 툰드라 기후에서도 유목 생활을 하는데 얘네들은 염소나 양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면 추워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술록을 유목합니다. 술록.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새 지역, 얘네들은 그러면은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동식 가옥을 통해서 살고 있겠죠. 자, 그래서 농목업 모습도 한번 보게 되면은 구대륙에서 나타나는 농업 방식과 신대륙에서 나타나는 농업 방식이 다른데 구대륙에서는 대체적으로 유목 생활을 많이 합니다. 유목 생활을 많이 하고요. 물이 있는 곳에서 끌어와서 관계 농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대륙 같은데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미국이라던가 미국이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곳들에서는 이 토양 자체가 반건조 지역은 토양에 영양분이 많이 있다고 했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영양분이 잘 쌓여져 있단 말이야. 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기업적 방목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상업적인 농업들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스택기후 지역에서 찬정이라고 하는 지하수를 끌어오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얻은
용수를 양사육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찬정, 관계농업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대륙과 시대로 나타나는 농업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 자, 다음에 냉대와 한대기후 알아보겠습니다. 자,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최하늘 기온이 평균 영하 3도 미만인 지역을 말하게 되겠죠. 온대기후보다 조금 추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청주 같은 경우에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주도 냉대기후였어. 근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온대기후가 된 거고요. 냉대기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춥진 않아요. 겁나 춥진 않다. 뭐 물론 추운 것도 있겠지만 평균 기온이 3도 미만으로 온대기후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자, 여기는 최단월 기온이 그래도 10도 이상이고요. 10도 이상으로 여름철엔 덥고 겨울철엔 추운, 즉 연교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교차가 가장 크다. 자, 여기는 그래도 비가 좀 내리기 때문에 추운 데서도 잘 자라는 침엽숲인 타이가라는 숲이 분포하게 되겠고요. 회백색의 포드졸 토양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열대기후랑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 일단 침엽수림이 아니라 열대림 또는 화력수림이 넓게 분포하게 되고 여기에는 붉은색의 라테라이트 투어라고 하는 토양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포드졸과 비교돼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어쨌든 포드졸과 라테라이트 토는 둘 다 영양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라테라이트 토는 영양분이 매우 적어요. 적어서 농업에 불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테라이트 토의 영양분이 적은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여기서는 화전농업을 하는 거지. 화전농업. 그래서 냉대기후의 이런 특징들, 숲이랑 토양, 그리고 열대기후에 나타나는 숲과 이런 토양의 특징들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림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조금 얘가 목질이 연하기 때문에 종이나 펄프 제작에 많이 쓰여요. 그에 반해서 열대기후의 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이 목질이 좀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구나 선박 제작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지만 열대림, 잎이 큰 이런 나무들은 가구나 선박에 그리고 침엽수림은 종이나 펄프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는 거죠. 자, 이런 냉대기후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강수량 분포에 따라서 강수량 30mm를 기준으로 월평균 강수량이 30mm를 넘어가지 않는 달이 있다면은 그때는 건조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수림기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의 계절차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면 동부 유럽 쪽이랑 시베리아 서부, 캐나다 등지에 분포한다. 그러니까 유럽 쪽, 그러니까 유라시아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냉대수륜 기후인 DF가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서안 쪽은 DF. 자, DW는 뭐냐면 냉대수륜 기후에 비해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낮고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큰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온대기후 할 때 알아봤었던 그 동안기후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동안기후에서 더 추운 버전이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유라시아 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라시아 지역의 동부 지역. 우리나라에서 북쪽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 나올 때 사실 DF랑 BW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크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한대기후는 우리가 E라고 부르고요.
최단월 평균 기온, 그러니까 여름철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의 무수목 기후가 나타나는 곳인데 툰드라 기후랑 빙설 기후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최단월 기온이 0도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툰드라 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최단월 기온이 0도를 넘어섭니다. 0에서 10도 사이로 유지되게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름철에는 이 얼음이 녹는 시기가 발생한다는 말. 영상이고 나머지 시기에는 영하로 꽁꽁 얼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툰드라 지역은 사람이 살 수가 일단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주하면서 주로 유목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유목생활은 술록을 키우면서 술록이 먹는 이끼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툰드라 기후는 인간이 그래도 거주할 수 있다. 툰드라 기후는 어디에 분포하게 되냐면 북극해 주변 지역이나 일부 고산 지역에 분포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북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빙설기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꽁꽁 얼어있는 곳입니다. 최단월 평균 기온이 0도보다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얼음이 녹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얼어있다. 자, 그래서 이런 빙설기후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인간이 비거주하는 게 특징인데 최근에는 남극 쪽에 세종과학기지들이 설치되면서 남극 쪽에 연구소에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내륙 지역과 남극 대륙에서 빙설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내 영상으로 올라오는 시기가 없는 거예요. 왜 또? 선생님의 기침 소리에 놀라서 필기를 멈춰. 재채기도 못하게 하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자, 다음에 빙하지형과 주빙하지형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은 빙하지형, 주빙하지형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림 보고서 이게 어떤 지형인지만 맞추면 됩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먼저 빙하지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 형성된 거냐면은 신생대 제4기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빙기와 간빙기가 왔다리 갔다리 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빙기 때, 즉 우리 지구가 엄청 추웠을 때 만들어진 지형이 빙하지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형성된 거예요. 과거 빙기에 형성된 지형인데 어디까지 얼음이 덮여 있었냐면 빙하가 덮여 있었냐면 북서유럽 쪽 있죠. 북서유럽 쪽이나 캐나다와 미국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빙하로 덮여져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북서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 아니면은 저기 심하게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때까지 네덜란드 쪽까지 전부 다 빙하로 덮여져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빙하 지역을 가게 되면 빙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과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빙하는 만들어 놓고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빙기에 형성된 지역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빙하 지역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 현재 CFB 기후 지역에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현재 CFB 기후 지역에서 많이 발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빙하 지역이 많이 발달하면서 눈이 많이 쌓여야 되거든. 근데 CFB 지역은 편서풍에 의해서
강수량이 일정하게 많은 곳이잖아. 그래서 눈이 그때도 많이 쌓일 수가 있었대. 그래서 빙하 지형이 잘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빙하 지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은 이 빙하 지형들은 지금 만들어지는 지형 아닙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자, 먼저 빙하의 침식 지형과 빙하의 퇴적 지형이 있어요. 빙하라는 건 뭐냐면 그거야. 얼음 덩어리야. 얼음 덩어리인데 즉 물처럼 흐른다는 얘기야. 빙하 덩어리가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 쪽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즉 이렇게 산이 있어. 그리고 쭉 가면은 이게 바다야. 바다라고 했을 때 산은 산 꼭대기는 여기보다 추우니까 얼음 덩어리들이 잘 형성되겠죠. 여기 얼음 덩어리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 얼음 덩어리가 계속적으로 눈이 쌓이고 공급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얼음 덩어리가 쭉 이어지다가 쭉 이어져. 평지를 만났네. 평지를 만났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빙하가 힘이 떨어지니까 서서히 녹기 시작하겠지. 그러면은 빙하가 지금까지 끌고 온 흙더미들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부분은 주로 빙하의 퇴적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여기 산부터 여기까지는 빙하가 깎은 침식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침식 지형.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얼음 덩어리가 산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끌고 오면서 깎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깎은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자, 먼저 빙식곡이 있어요. 빙식곡은 뭐냐면 빙하의 침식에 의한 골짜기입니다. 빙하의 침식장으로 형성된 어느 모양이냐면 U자형의 골짜기예요. U자형. 자, U자형은 왜 U자형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에 그렸던 거 표현을 해보면은 산이 있다고 했을 때 하천이 흐르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 하천이 흐르면은 물이 이 정도로 흘러요. 자, 그럼 골짜기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V자형으로 형성돼. V자 형태로 물이 골짜기가 형성된단 말이야. 근데 빙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더 크잖아. 얼음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얼은 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 그럼 어떻게 형성되냐면 골짜기가 잘 들었나? 이렇게 얼음이 꽉 차 있는 형태에서 깎으면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골짜기가 하천이 깎은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하천이 깎은 거는 우리가 V자국이라고 하고요. 빙하가 깎은 거는 U자국이라고 하는 거야. U자국. 근데 이 얼음은 나중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고 이 U자만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거를 빙식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빙식곡에 만약에 바닷물이 상승을 해.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닷물이 이만큼 들어왔어. 그럼 뭐라 부르냐면은 피오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오르. 자, 이런 피오르는 빙식곡이 침수돼서 형성된 건데, 그럼 V자국도 침수될 수가 있잖아. V자국이 침수된 거는 뭐라 부르냐? 리아스 해안이라고 합니다. 리아스 해안은 하천의 침식으로 형성된 골짜기가 침수되면은 리아스 해안이라고 해요. 리아스 해안. 자, 그럼 피오르 해안과 리아스 해안이 있어. 누가 더 고위도에 있을까? 피오르 해안이 더 고위도에 있겠지. 얼음이 얼 수 있는 고위도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 자, 피오르 해안이 있고요. 자, 건곡이라는 건 뭐냐면 빙식곡의 상류부에 형성된 반원형의 와지를 말하게 되는데, 이 빙하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얼음이 쌓일 수 있는 뭔가 통이 필요한 점. 그 통이 있었던 자리가 건곡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반원극장 모양으로 깎여져 있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건곡이라고 한다. 건곡. 자, 호르는 뭐냐면 여러 방향으로 건곡이 발달하면서 형성된 산 정보의 뾰족한 산봉우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얼음 덩어리가 이만큼 생기고 얼음 덩어리가 이만큼 생겼어. 생기고 나서 나중에 얼음이 녹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야. 뾰족하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호른이라고 부르는 거야. 호른.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비가의 침식 자국으로 형성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산 부분이라는 거. 자, 다음에 현곡이라는 건 뭐냐면 본류의 빈식곡과 함유하는 지류의 빈식곡을 말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커다란 빈식곡이 하나 있었어. 커다란 얼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근데 이쪽에서도 조그마한 빙하가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빙하랑 큰 빙하랑 있을 때 누가 더 힘이 세요? 큰 게 더 세지.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들은 이 정도까지 깊게 깎지 못해. 요 정도 깊게밖에 못 깎는단 말이야. 그 결과 단면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평지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그럼 나중에 여기 물이 흘렸을 때 폭포가 생기겠지. 여기 걸려있는 이 부분을 현곡이라고 부릅니다. 현곡.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알 건 없고요. 그냥 걸려있는 골짜기다, 지류 골짜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퇴적지형입니다. 자, 퇴적지형은 어디에 형성되는 거냐면 빙하의 끄트머리라고 보면 돼요. 빙하가 흘러가다가 멈추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쌓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퇴적지형 같은 경우에 비가가 끌고 오면서 형성한 빙력토 평원이라는 게 있고요. 빙하가 녹은 물들이 쌓여져 있는 그 평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빙력토 평원 같은 경우에는 자갈, 모래, 점토가 뒤섞여서 분급이 불량해요. 분급이라는 거는 크기별로 물질들이 나눠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물이 흐르게 되면은 물 속에서 얘네들이 무게에 따라서 물질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해. 근데 이 얼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액체가 아니라 고체잖아? 즉 물질들을 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질질질 끌고 가니까 큰 물질, 작은 물질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뒤섞이는 거지.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서 분급이 불량한 형태의 비가 운반 물질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평원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기물 자체가 좀 부족해서 척박한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유럽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북서유럽은 비가 덮여 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땅이 척박해. 농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고기를 많이 키우는 거야. 풀 자라면은 이제 가축들을 키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들이 맨날 먹을 거 부족해서 싸우는 거지. 자, 다음에 모래인 같은 경우에는 비가의 운반 물질들이 최종적으로 퇴적된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물 당연히 질질 끌고 왔으니까 분급 불량하고 이 모래인은 비가의 최대 확장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자, 비가가 질질질 땅을 끌고 왔어. 끌고 오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이런 흙들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게 모래인인 거야. 자, 그러다가 비가가 다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은 과거의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비가가 어디까지 왔을까? 라고 추정했을 때 이 모래인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비가가 여기까지 왔었겠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모래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드럼린이라고 하는 신기한 지형이 있는데 드럼린은 비가의 운반 물질이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생긴 폐적된 언덕 지역이에요. 자, 이거는 비가가 끌고 오면서 되게 특이한 지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 즉 이렇게 생겼습니다. 숟가락 같니? 이거를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숟가락 같죠? 그래서 비가의 이동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비가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는 천천히 완경사로 그리고 끝에 부분은 급경사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드럼린이라고 합니다. 드럼린. 그래서 지형도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숟가락 모양으로 떨어진 거. 그래서 비가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었구나 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드럼린은 숟가락 모양이다 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S커 보겠습니다. 자, 비가 퇴적 지형 중에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S커는 뭐냐면
빙하가 녹은 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뭔가를 쾌적해 놓은 거야. 빙하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딱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 얼음덩이가 녹아야지 없어지는 거잖아. 녹으면서 빙하가 녹은 물들이 흘러가면서 뭔가 물질들을 쌓아놓은 거지. 어떻게? 제방 모양으로.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흘러간 자국이 이런 식으로 그냥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커는 얘네들과 다르게 얘네들을 빙하가 질질 끌고 가면서 쌓은 거잖아. 근데 에스커는 누가 쌓은 거야? 물이 쌓은 거지. 융빙수가 쌓은 거야. 융빙수가 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분급이 양호해요. 큰 물질, 작은 물질이 딱딱딱 잘 나눠져 있다. 그래서 분급이 양호하다는 특징을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건조지형과 빙하지형은 그림 보고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모식도에서 구별만 잘할 줄 알면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몇 번만 풀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빙하 지형 같은 경우에는 빙하의 주변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을 말하게 돼요. 빙하의 주변 지역인데, 근데 아까 전에 빙하 지형은 지금 현재도 형성되고 있다고 했어, 안 했어? 빙하 지형은 과거에 형성되고 남은 지형이라고 했지. 근데 이 주빙하 지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야. 현재 진행 중으로 어디서 발달하는 기후 지형이냐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거야. 툰드라 기후, 이티 기후 지역에서 발달하는 거다. 툰드라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1년 내내 얼어있지 않고 여름철에 살짝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는 거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인데 그 작용으로는 솔리플럭션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솔리플럭션은 뭐냐면 영구 동토층 위에 활동층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하게 돼요. 자, 이런 주빙하 지형은 대체적으로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아래쪽에는 꽁꽁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 있어. 영구란 얘기는 항상이란 얘기죠. 항상 얼어있는 층이 있는 거야. 그 위쪽으로는 활동층이 있어. 자, 이 활동층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녹아. 여름엔 녹고 겨울에 얼어있는 층을 활동층이라고 하는 거야. 활동층.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겨울철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운동장이 원래는 딱딱하게 얼어있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운동장이 질퍽질퍽하게 되죠. 그 질퍽질퍽한 흙이 활동층이 흘러내리는 게 솔리플럭션인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주빙하 지형은 구조토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구조토라는 건 뭐냐면 활동층 내부에 막 자갈 같은 게 있다고 쳐봐.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게 있어. 근데 활동층이 겨울에 얼어버려. 얼어버리면은 얘네들이 자갈들이 위쪽으로 쏙 나오겠지. 위쪽으로 쏙 나올 거야. 그리고 활동층이 얼니까 좀 부풀어 오를 거야. 부풀어 오면서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다각형 모양의 토양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구조토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지형인데 사실 이것도 형성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대. 그래서 구조토라는 거는 주빙하 지형에 나타나는 거다. 자, 이런 주빙하 지형에는 또 습지와 호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여름에 활동층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표면에 많은 습지와 호소들이 나타난다. 질퍽질퍽한 땅, 그리고 습기가 많은 호수들이 많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자, 주민생활도 한번 보겠습니다. 냉대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어떤 숲이 많다고 그랬죠? 침엽수, 리민, 타이가가 많이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엽수림을 이용한 이 나무를 이용한 통나무집을 많이 지어요. 근데 통나무집을 어떻게 짓냐? 얘네들도 지붕을 뾰족하게 지어. 뾰족하게 이렇게 짓는다. 왜 뾰족하게 지을까? 그렇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붕이 뾰족한 집 어디가 있었지? 열대기후 가옥이 있었죠? 열대기후 가옥의 지붕과 똑같이 뾰족하게 짓는다.
자, 한대기후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무래도 툰드라기후 지역이라고 했었죠. 툰드라기후 지역 같은 경우도 고산가옥이 발달해요. 고산가옥 전에 열대기후에서 발달한다고 했잖아. 자, 근데 왜 고산가옥을 짓냐면 이 툰드라기후 지역은 땅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여기다가 이렇게 지었어. 지었는데 여름철에 활동층이 녹는다 그랬잖아. 녹아서 질퍽질퍽해. 그러면은 집이 밑으로 꺼져 내리겠지. 막 엎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영구독토치까지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활동층이 녹아도 집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고상식으로 많이 짓는다. 그리고 지면과 활동층이 가까우면 지면에서 발생하는 열기 때문에 활동층이 녹아버려서 우리 집이 쓰러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상식으로 짓는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은 유목을 어디서 뭘 데리고 한다고? 술로 이렇게 생긴 애들. 좀 무서운데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런 애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가죽을 이용해서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먹고 하는 거죠. 자, 빙설기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안 살고 있고 채원에는 자원개발 쪽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힘들었다. 자, 그래서 문제 몇 가지만 풀어보면 그림 관련된 문제. 아니다, 잠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니네 이런 지도 나오면은 다 발리더라고요. 위에서 쳐다본 지도. 저건 여기 북극에서 쳐다본 거죠. 북극에서 쳐다본 거고 여기 대륙이 무슨 대륙이야? 북아메리카죠. 여기가 유라시아가 되겠지.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고서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비가 있는 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린란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린란드의 안쪽 지역은 빙설기후 지역이 나타나고 해안가 쪽은 툰드라기후가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찾아보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겠어? 좀 안쪽이네. 아래쪽이니까 여기는 DF나 DW 정도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냉대기후 정도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 해안가에 있으니까 ET 툰드라기후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끄트머리 북극해랑 접해져 있으니까 얘도 역시나 이 T가 나타나고 자 D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북쪽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쪽에 나타나는 기후니까 DW 빙설기후 동계 겨울건조기후가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1번 A는 냉대수륜기후에 해당한다. 일단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B에는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여기는 ET 툰드라기후 지역이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고요. 자 C는 지표면이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다.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기후대는 EF 빙설기후죠. 자 D는 1월에 백야현상이 나타난다. 백야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름에 낮의 길이가 24시간이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죠. 자 이런 백야현상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면 위도 66.5도 이상인 곳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66.5도. 왜 66.5도냐면은 자 지구가 90도로부터 23.5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이 비추는 곳, 태양이 비추는 이 절반 정도가 낮이 되고 여기가 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66.5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중이 지구가 아무리 뺑뺑 돌아도 계속 낮은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백야현상이야. 그럼 반대로 북반구에서 백야현상이 일어난다면은 남반구 같은 경우에 남반구의 66.5도 이상에서는 하루 종일 밤이 극야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백야현상과 극야현상은 66.5도 이상 나타나게 되는데 보니까 여기 점선으로 된 부분이 몇 도래요? 60도죠.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지 백야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백야현상은 겨울이 아니라 몇 월 달에? 7월 달에 발생하는 거죠. 자, A, B 중 기온의 연교차는 B가 제일 크다. 기온의 연교차는 어디가 제일 크게? 전 세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제일 큰 기후대는 냉대기후인데 냉대기후 중에서도 습해야지 차이가 크겠어? 건조해야지 차이가 크겠어? 건조해야지 크겠지. 그래서 BW 지역이 세계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림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 자, 가라 지형에 대한 설명. 자, 가라는 드럼린, 뷰트, 사구, 호른 중에 하나니 이것처럼 지역 문제에서는 뭐뭐뭐라고 딱 다 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때려 맞추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가를 보니까 뾰족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변이 전부 다 나무 하나 없어 보여요. 자, 여기는 뭘까요? 이게 사구 또는 바르한 이라고 부르는 사구가 되겠죠. 자, 나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가 뾰족하게 생겼어. 산 전부가 뾰족한 빙하 지형인 호른이 되겠습니다. 호른.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는 설명 안 했는데 이런 건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석들이 그대로 드러난 경우들이 많아요. 드러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뭔가 강한 부분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깎여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메사와 뷰트라고 하는데 뷰트는 좀 좁은 거, 메사는 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뷰트 또는 메사라고 합니다. 이런 뷰트는 건조기후에서 침식작용, 유수, 바람 등의 차별적 침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침식과 풍화로 형성된다. 그래서 뷰트랑 메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침식 지형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뭔가 언덕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숟가락 모양이죠. 숟가락 보이시나요? 자,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지? 드럼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나는 퇴적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사구는 바람에 의한 퇴적지형이고 호르는 비가에 의한 깎여진 침식지형이죠. 자, 그래서 아니고요. 나와 나는 물리적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 형성되었다. 물리적 풍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깨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 깨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다만 해당할 수가 있겠죠. 다와 라는 지형 형성에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나랑 라가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를 맞다고 치는 거야 그냥? 되게 애매한 선수네. 어쨌든 일단 넘어가서 가는 라보다 구성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여기는 바람에 날려서 쌓여진 거잖아.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비가가 끌고 가서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운 것들만 쌓이는 거지. 그래서 가는 라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나와 나는 물리적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 형성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해. 일단 건조랑 빙하 지역 모두 다 물리적 풍화작용이 화학적 풍화작용보다 세요. 근데 나를 만드는데 물리적 풍화작용이 직접적으로 영향 준 건 없거든. 간접적으로만 영향 주는 거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답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7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빙하 지형 쪽인데 여기 A, B, C, D, E, F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건곡, 드럼림, 모래인, 빙식곡, 에스커가 있어요. 자 왼쪽 그림은 빙하가 찼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빙하가 물러나고 남은 빙하 지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U자 모양으로 생긴 골짜기, 즉 빙식곡이 되겠죠. 빙식곡 또는 U자곡이라고 부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산 전부 부분에 이렇게 반원극장 모양으로 생긴 것들이 있죠. 맞나? 그거는 건곡이라고 부르고, 자, C 같은 경우는 뾰족한 산봉우리로 되어 있죠. 뾰족한 산봉우리 호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빙하가 흘러가는 빙하 침식지형이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아래쪽은 빙하의 끄트머리를 보여주고 있죠. 끄트머리 부분이라서 여기는 빙하가 쌓아놓은 빙하 퇴적 지형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빙하가 물러나고 난 뒤에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뒷부분에 뭔가 언덕배기들이 있죠. 숟가락으로 엎어놓은 모양의 언덕배기들이 있는데 이 언덕배기가 드럼린이 되겠죠. 드럼린.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뭔가 한 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는 빙하가 녹은 물들이 한 줄기로 흘러가면서 쌓아놓은 제방 모양의 에스커가 되고, 이 부분은 빙하의 끄트머리에 쌓여져 있는 모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에스커는 융빙수, 그러니까 빙하가 녹은 물에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분급이 양호하다. 이 정도 꼭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드럼링이랑 모래인은 분급이 불량하다. 그리고 퇴적지형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세계 주요 대지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지형 형성 작용에는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있습니다. 내적 작용은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융기 침강 같은 조류 운동, 그리고 습곡 단층 같은 운동, 그리고 화산 활동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적 작용을 받게 되면은 지표의 기복이 커지게 돼요. 기복이 커지게 되고, 이런 내적 작용들은 과거에 받았다면은 이미 나중에 외적 작용에 의해서 다 평평해지는 거야. 자, 외적 작용은 이제 지구 바깥에 있는 에너지, 주로 기후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하천이나 파랑, 빙하, 바람 등에 의해서 침식되고 운반되고 퇴적되는 작용들을 말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풍화작용도 줄 수 있는데, 풍화작용은 물리적 풍화작용과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은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지표의 기복 자체가 줄어들고 점차 평평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적 작용은 항상 받는 거고, 내적 작용은 어쩌다 한 번 받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벤트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항상 나타나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형이 평평하다면은 걔는 오래된 지형이고, 어떤 지형이 뾰족뾰족하게 생겼다면은 걔는 어린 지형인 거야. 형성 시기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각을 구성하는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지면서 나타나는 운동이 판 구조로인 거고요. 이런 판이 어떻게 나눠지냐 갈라지냐, 나눠지냐 합쳐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들이 발생하게 되고 지형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과학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판 경계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판이 충돌하는 경계, 갈라지는 경계,
미끄러지는 어긋나는 경계 세 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판이라는 거는 대륙판과 해안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꺼워. 두께는 두꺼운데 밀도는 낮아. 밀도는 낮아. 자, 해안판 같은 경우에는 두께는 얇아. 근데 밀도가 높아. 자, 그러면 대륙판과 해안판이 부딪혔을 때 누가 밑으로 내려가냐? 밀도가 높은 해안판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대륙판을 밀어 올리는 거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한 판에는 대륙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해양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같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판과 어떤 판이 어떻게 충돌하냐 벌어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른데, 먼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들 수가 있겠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유라시아 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대륙과 대륙 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히말라야 산맥이라고는 하는 아주 높은 산맥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는 두께가 두꺼운 대륙판이 서로 겹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그마가 올라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안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자, 해안판과 대륙판이 충돌하게 되면은 해안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게 돼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로는 두 가지 형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자, 해안판이 대륙판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얘를 밀어 올리는 거야. 대륙판을 밀어 올려요. 자, 올리게 되면은 얘가 높은 산맥이 형성되겠죠? 이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다. 안데스, 죽지 않는 산맥이죠. 자, 근데 이 해안판이 그래서 이 안데스 산맥은 태평양판과 남아메리카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얘가 북아메리카랑 부딪혔을 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로키 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로키 산맥. 자, 근데 반대로 이제 태평양판이 이렇게 있고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유라시아판은 이쪽 끄트머리가 완전 대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서로 부딪혔어, 판의 경계가. 자, 그러면 해양판이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해안판이 녹으면서 마그마가 쇽쇽쇽 올라오면서 화산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화산섬.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일본이나 필리핀, 뉴질랜드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부딪혔을 때는 뭐가 형성되냐면 일본 열도, 필리핀, 뉴질랜드 이런 친구들이 이때 생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생긴 것들,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그리고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같은 애들, 걔네들을 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 조금은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거. 자, 다음에 판에 갈라지는 경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런 데서는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화산도 많이 발생해요. 자, 다음에 판에 갈라지는 경계는 판 내부가 원래 하나로 된 판이었는데 얘가 쪼개지면서 이게 서로 벌어지는 거야. 벌어지는 건데, 해안판이 갈라지는 거는 우리가
해령이 생긴다고 합니다. 해령.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났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서양에 있는 판이 갈라져서 생기는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우리가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면서 그 지각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뽕뽕뽕 솟아오르면서 화산섬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 활동도 많이 나타나고 지진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아이슬란드라는 땅은 이제 막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땅이 생기는 부분이야. 그래서 가장 어린 땅들이 여기 아이슬란드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어린 땅이 생성되는 곳이다. 땅이 생성되는 곳이고, 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했을 때 해양판이 없어지는 곳은 땅이 소멸하는 곳인 거지. 땅이 소멸하고 여기는 새로 생기고. 그리고 대륙 내부에서도 판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대륙 내부에서 판이 갈라지게 되면은 역시나 여기서 마그마가 흘러나오면서 뭔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땅이 갈라지게 되니까 둥지 형태의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게 형성되게 돼요. 자, 이거는 아프리카판이 갈라지면서 확장되면서 생긴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가 이게 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지구대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이 지구대 부분에 물이 고일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단층호라고 부르긴 합니다. 층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호수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호수들이 되게 많아요. 호수들이 많이 발생한다. 자, 마지막으로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보존 경계를 들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려서 들어간다. 그래서 엇갈려서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되는 거죠. 쭉쭉 긁어버리는 거지. 또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지진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지진을 많이 발생시키고요. 소규모의 화산도 일어나기도 해요. 소규모의 화산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해서 북아메리카 판에 북아메리카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층인데요. 이거는 로키 산맥 앞쪽에서 그 캘리포니아 쪽과 원래 미국 본토 쪽이 서로 엇갈리면서 생기는 이런 단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지역은 나중에 지도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넘어가서 왜? 근데 대륙 내부는 지진 같은 거 안 나나요? 거기도 지진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활동 안 일어난다. 지구대도 지진하고 화산활동 둘 다 일어나요. 자, 이렇게 돼서 세계의 주요 대지형들이 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진 시대를 시원센대, 고센대, 중센대, 신센대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현재 지금 신센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신센대에 살고 있는데 각각의 지구가 생기고 나서 어떤 모습들을 가졌는지 어떤 지형들을 가졌는지를 지금 현재 지형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원생대에 생긴 땅을 우리가 안정육계라고 합니다. 자, 시원생대에 생겨서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평탄해지게 되겠죠. 평탄해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얘네들은 철광석의 매장량이 많아요. 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순상지 구조 평야 등이 있으며 주로 대륙 내부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철광석이 많고요. 엄청 평평해요. 평평하고 보통 대륙의 내부에 있습니다. 대륙의 내부. 그러니까
지구가 동그랗다 치다면은 여기 안정육계가 있는 거예요. 안정육계가 있고 그 뒤에는 고생대의 조사운동을 받은 고기습곡 산지가 있다고 치면 돼요. 자, 고기습곡 산지는 고생대의 조사운동으로 형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시험생대보다 덜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산처럼 보이는 산맥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고기습곡 산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산이긴 산인데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고 산지의 연속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안정육계 주변에 위치하게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뭐 어떤 자원이 많냐면 석탄이라는 자원이 많이 있어요. 석탄. 자, 그래서 대표적인 고기습곡 산지 몇 개만 좀 외워보면요. 일단 미국의 네팔레치아 산맥, 미국의 네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산맥, 북유럽, 그리고 우랄 산맥, 그리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고기습곡 산지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네팔레치아 산맥,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네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리고 우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드 산맥 주변에는 어떤 자원이 많다? 석탄이 많이 있다. 석탄이. 자, 그래서 이제 중생대부터 신생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산맥은 이제 신기습곡 산맥 또는 신기습곡 산지라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각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얘네들은 두 가지로 어떤 자원들이 많냐면 석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신기습곡 산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기습곡 산지는 그래서 대륙이 있다면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깥쪽에 위치하는 곳이고, 현재 여기는 한해 경계인 곳이 많습니다. 한해 경계.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는데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면서 생긴 조산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히말라야 산맥만 얘기했는데 유럽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 전부 다 신기습곡 산지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가 있는 중국 남부, 인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 그리고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이어지는 여기 부분들이 전부 다 신기습곡 산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맥은 사실 세트예요. 세트. 걔네들이 같이 접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로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곳에 발달하는 산맥들을 들 수 있는데, 로키 산맥, 그리고 아까 안 죽는 산맥, 그리고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같은 열을 지어 있는 섬들, 화산섬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 주변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설명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없기 때문에. 자, 화산지형 보겠습니다. 자, 화산지형은 지구의 내부 에너지, 즉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용암, 화산재 등으로 지표로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판의 경계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예외로 판의 경부가 아닌 열점에 의해서 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점은 판의 내부에서 그 판 내부에 빵꾸가 뚫려가지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대표적인 사례가 태평양판 내부에 있는 하와이 같은 거, 아니면 백두산이나 제주도나 독도, 울릉도 전부 다 열점에 의한 화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주요 지형으로는 어떻게 화산이 쌓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성층 화산은 용암과 화산 쇄돌물이 교대로 쌓여서 생긴 화산이에요. 즉 화산이 이만큼 터졌다가, 그리고 그 다음엔 이만큼 터졌다가, 이만큼 터졌다가, 이만큼 터졌다가, 이만큼 터지게 되면은 점점 쌓이면서 원뿔 모양의 형태의 화산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성층 화산이고요. 그리고 순상 화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라는 용암이 있어. 물처럼 줄줄 흐르는 용암인데, 이 물처럼 줄줄 흐르는 용암이 넓게 퍼져서 생기는 화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패 모양의 화산이라고 해서 순상 화산입니다. 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와이 섬을 들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용암동은 점성이 큰 용암이 화구에서 멀리 흐르지 못하고 생기는 건데, 이 점성이 큰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과 다르게 끈적끈적한 안산암질, 유문암질 용암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멀리 퍼지지 못하고 위로 뽕긋하게 솟아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용암동을 다른 말로 종상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상화산. 대표적인 사례로는 백두산이나 아니면 후지산 같은 데를 들 수 있겠죠. 자, 용암대지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한 점에서 퍼지는 게 아니라 지표를 갈라진 틈을 따라서 쭉 흘러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지형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도의 데칸고원을 들 수 있어요. 데칸고원. 자, 마지막으로 칼데라 같은 경우에는 화구가 함몰되면서 만들어지는 분지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좀 그려보게 되면은, 자, 원래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있었어. 이런 형태로 있었다가 화산이 무너져 내린 거야. 화구 부분이 붕괴돼서 이게 무너져 내린 거지. 여기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칼데라라고 하는데, 이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은 칼데라호가 되는 거고, 물이 아니라 그냥 땅으로 나가 있다면 칼데라 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데라가 있다. 더 중요한 거는 화구가 함몰되면서 생긴 거다. 됐나요? 넘어가서. 자, 이런 화산 지형은 화산재가 만든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농업이 잘 된다고 해요. 비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산지대 주변에는 굴이나 유황 같은 자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광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안데스 산맥의 주변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가 구리가 짱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화산 지형들은 지하수가 좀 뜨겁게 달궈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을 많이 합니다. 지열 발전. 그러니까 지하수에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슬란드나 일본,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열 발전을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 지형에는 온천이나 간헐천을 이용한
관광 산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카르스트부터는 그냥 내일 할게요. 설명하는 쪽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풀고 집에 가겠습니다. 자, 또 좌표 나왔잖아. 좌표부터 읽어야겠죠? 형이 여기는 알지? 네. 시작하죠. 틀렸네. 뜰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부담스러워요. 아니, 이거 틀릴 수 없나? 너가 틀렸잖아. 아니, 맞았네. 왜 틀리지? 실제가 아니 이건 근데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안 틀릴 수도 있어. 모르는 거 시간이 선생님 제 티를 줬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겠다는 거야. 당첨됐어. 이제 졸업할 때 선생님 얼굴로 놀면 이 원래 작년에 만들려고 했잖아. 근데 시간이 없어서 재밌었겠다. 자연스럽게 지금 싫어. 엄마랑 갖다 버렸어. 이거 있었잖아요. 아, 체크도 안 푸는 거 아닌가? 했잖아요. 그냥 이거 숫자 보고 푸는 거야. 이 정도면 어디겠냐 하면서. 역시. 역시. 자,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 위도 경도를 보고서 일단 위치를 찾는 게 중요한데, 먼저 기억 위치를 보게 되면은 북이 61도고
서경 152도 정도니까 여기 정도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정도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디귿이 뉴질랜드, 리을이 칠레가 되겠습니다. 자, 봤을 때 갑부터 보면은 기역은 수렴 경계, 니은은 확장 경계에 해당합니다. 자,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여기 부분은 전부 다 수렴형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해안판과 대륙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들이니까. 그래서 이 태평양판과 관련된 거는 수렴 경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죠. 대서양 중앙 해력, 발산형 경계, 즉 확장형 경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은 디귿에 비해 화산 폭발 시 주변국으로 화산재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니은과 디귿이 화산이 터졌다. 그러면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편서풍이 이렇게 분단 말이야. 여기도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자, 그러면은 뉴질랜드에서 편서풍이 불 때는 그냥 태평양으로 화산재가 이동하기 때문에 피해국이 거의 없죠. 근데 여기는 화산재가 유럽을 덮치게 되겠지. 그래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리을은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들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죠. 니은. 디귿, 리을이 속한 국가에서는 피오르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디귿, 칠레와 뉴질랜드인데 이거는 뒷부분을 좀 공부해야지 나올 텐데 칠레 아랫부분에는 쭈글쭈글 피오르가 있고요. 뉴질랜드의 남섬은 또 피오르가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불정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왜 우와?